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깊은 얘기 해볼까요? 베르노 존바르트가 100년 전에 자본주의는 유대인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들었다. 유대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세 때 말이에요. 왕이, 군주가 혹은 영주가 부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제 각종 자기가 거둔 세금, 벌금 뭐 이런 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토지가 있어요. 경작 토지가 있습니다. 왕실이 가지고 있는. 또 부동산도 있어요. 월세 받죠. 그런 이제 수입원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습니다.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런 그 왕실 대출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왕과 영주는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보통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 주기로 은근하게 뒤에서 밀어줬어요. 대신 왕과 영주는 유대인들한테 삥을 뜯었습니다. 돈도 빌리고 삥도 뜯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유럽의 왕과 영주 이외의 농민들한테는 비싼 이자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의 왕과 영주가 삥을 계속 뜯었기 때문에 이자를 최소 30, 최대 60까지 올려붙여 갖고 농민들을 죽도록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농민들을 괴롭히면 왕이나 영주가 가서 방어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허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욕할 것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보다 더 욕을 먹어야 될 거는 유럽의 왕과 영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요, 롱생크라 그러죠. 브레이브 허트에 나온 그 롱생크 왕. 그 에드워드 1세는요, 유대인의 삥을 다 뜯다가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1290년에 유대인들을 완전 추방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딴 데에서 이제 천천히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주로 이제 피렌체하고 제노아 이런 데서 이탈리아 상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낮은 이자로 주더니만은 나중에 되게 높아졌어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유대인들한테 삥을 뜯던 습관을 이탈리아 상인들한테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 쫓아낸 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 실제로 왕한테는 그랬겠죠, 뭐. 왕한테는 그랬겠지만은, 실은 영국이 유대인이 완전히 없었잖아요. 350년 동안 유대인이 안 살았거든요, 영국에. 1650년대 그 크로멜이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요. 그래서 350년간 유대인들이 없을 때요, 오히려 그 영국 왕실이 재정 정책을 잘 피웠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되면 프랑스 땅도 아주 크게 점령하고 군사 강국이 되어갔죠. 유럽 대륙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활동을 했어요. 영국만 못했죠. 그래서 공국들이 제일 많았던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300개가 넘는 공국이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기사들이 1800개의 영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 빌려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11세기, 13세기부터 독일 유대인들은 공국의 영주들하고요, 기사들한테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을 하는데 이자율이 30에서 60%, 굉장히 많은 이자를 받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을 궁정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신 왕과 영주한테는 이자를 싸게 불렀고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불렀어요. 하던 짓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했던 그대로. 왜 그러냐면요,
왜 농민들한테 60% 어떨 때는 그 이상을 불렀는데 왜 그렇게 이자를 많이 붙였냐면 영국에서 똑같이 했듯이 왕하고 영주한테 공물 바치려고 그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죠? 왕하고 영주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또 농민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면서 그 뒤에서 돈을 빼갖고 왕과 귀족 영주들한테 공물을 바쳤다 하면 복잡하다고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네, 야박하네, 사기꾼 기질이 있네, 짠돌이네, 막 이렇게 욕해왔잖아요, 그죠? 지금 유럽 서구 사회가 온통 유대인들을 그렇게 욕을 해왔어요.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15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땅도 개간 못하게 하지, 제대로 장사도 못하게 하지, 이주의 자유도 없게 만들었지, 툭 하면 쫓아내고 툭 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유럽인들이 함께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특별하게 잘못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그 성향이라면 선민의식,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통 척박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류의 아이러니인데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강해져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은요, 1500년간 자연 환경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매우 척박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밀 모임도 많이 가졌고, 또 똑똑한 사람 많이 생겼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 이 말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금융 활동을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그 기독 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기독 네트워크를 피해서. 또 귀족들이나 왕족은 끝없이 돈을 대출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대출금 못 갚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자기가 돈을 빌려준 그 왕이라든가 귀족들, 그 채무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빚을 갚기 어려운 영주들로부터 추방되기도 하고 살해도 당하고 이자하고 원금 조정해달라고 강요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유대금융가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대금융가들이 개인적으로 왕족 귀족 네트워크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엘리트처럼 보이지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로부터 언제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위치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다고 말해요. 1500년대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동유럽 대다수가 유대인 정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유대인들의 금융활동을 제한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요. 스페인, 프랑스, 영국, 리투아니아는 아예 유대인 정착을 아예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유를 찾은 곳이 바로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은 언제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환영했잖아요. 응? 난 솔직히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참 뻔뻔하고 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슬람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껴안아줬어요. 유대인도 똑같이 껴안아줬고. 근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이슬람을 못 잡아먹은 난리냐고 말이에요. 에? 어디서 이게 배워먹은 못된 버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오스만 터키가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어요. 그만큼 금융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만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 금융 세력들이 오스만이 계속 팽창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중해에 이제 상업에 문제가 생겨갖고 대서양길이 터졌을 때요, 나중에
그때 이제 독일 지역으로 야금야금 올라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를 북상하던 17세기 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신규 금융 활동을 한 거예요. 17세기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궁정에는 몰려 살았고 하지만 유럽에서 진정 유대 금융 세력이 이제 힘을 펼치기 시작한 게 17세기 말 1600년대 말이었다고 말이에요. 1656년에 영국의 크롬웰이 350년 만에 유대인들을 영국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부터 유대 금융이 유럽에 이제 정착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56년이 유대인들의 그 금융 활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전 유럽으로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 영국의 오랜 경쟁자인 스페인이 17세기에서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남미 광산에서 송금이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은, 금 이런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은요, 1557년부터 1680년까지 한 120년 동안 국가 파산 선언을 9번이나 했어요. 야, 파산을 9번이나 할 정도로, 그래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몰락하고 있는 스페인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견뎠다고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스페인이 완벽하게 몰락했냐면, 주머니에 돈도 없는 것들이 계속 그 지중해 그 패권 잡겠다가 팽창주의 노선을 피우다 그런 거예요. 대서양도 그렇고. 그 필립 2세가 대표적이잖아요. 필리페 2세. 영국의 대서양에서 폼 좀 잡아보려고 그러다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이 17세기를 보면 이 스페인이 지금의 미국 같아요. 주머니에 돈 하나 없는 것들이 말이야, 허세나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상하던 아주 막강한 강대국 영국이 지금의 중국 같아요. 조용히 앉아서 다 깨부숴버립니다. 네. 이때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 금융가들은 절대 스페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라토리움을 9번이나 신청했었어도 유대 금융가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평소에 잘하라는 말이 있죠. 약간 논제를 벗어나서 17세기를 보면 말이에요. 1600년대. 이게 인류 역사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유럽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에서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문제가 많았고, 아시아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유럽 각지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패스트만 돈 게 아니야. 수도 없이 많은 병들이 돌아다녔고요. 종교전쟁이 끝이 없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중세 저리 가라였고요. 마녀 사냥은 원래가 1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 검열 이런 것들 각국에서 난무했고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말이에요, 명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지구 냉한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기근과 추위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왔다고요. 17세기에.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오면 이 지구가 흔들려. 이게 전체가 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국 조선에서도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2번의 호란이 터져버렸고요. 경신 대기근이 나온 것도 1600년대예요. 1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조선 백성들이. 이게 보면 말이에요, 21세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가짜 팬데믹이 난리치질 않나. 쓸데없는 이슈 가지고 여기저기서 전쟁이나 벌이고 있지 않나. 전쟁을 하고 싶으면 미칠라 그래 다들. 어? 그리고 명나라 무너지듯이 유럽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지금 지구의 그 냉한기가 풀려갖고 이제 온난기로 기후가 전환되고 있다고. 지금 1850년대부터 지구가 온난화가 시작됐습니다. 빙하기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소빙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날씨에 불안도 많고.
17세기도 똑같았다고요. 기후변화가 엄청나가지고 기근, 뭐 가뭄 이게 장난이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21세기랑 참 비슷하다고요. 정말 이 사회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러워. 이런 전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17세기 단결했던 유일한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행가들이었습니다. 유대인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요, 한 나라에서 금융가들한테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럼 협박하면 돼요. 왕하고 영주가 협박하면 다시 대출해 줍니다. 근데 17세기가 오니까요, 유대인이라든가 금융가들이 대출 송금을 중단시켜도 왕이 꼼짝을 못할 만큼 금융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나한테 대출을 안 해줘. 그래갖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문이 다 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 왕한테. 천천히 이렇게 세력화되고 되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가들이. 게다가 금융가들 사이에서는요, 유대인 차별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융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을 해요? 못하죠. 그래서 딴 데서는 유대인들을 차별을 했지만은 금융가들 사이에서는 유대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금융가들의 네트워크를 보면 지금 21세기, 지금 오늘날 빅테크 운영하는 피터 티리니 뭐 이런 놈들이 같이 막 모여있는, 지들끼리만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시대가 바뀌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려고. 18세기 유대 금융가들은요, 이제 100년이 지나서 궁정을 이제 떠나려고 그래요. 이제 왕실과 직접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왕실과는 정치만 하고 금융거래는 안 하고 싶어요. 독립은행으로 활동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은행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근데 거꾸로 18세기에는요, 이 부르주아 권력이 커져가면서 왕실도 돈이 중요해지고 국가 재정에 유대인들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유대인 동화 귀화 정책을 쓰려고 했다고 말이죠. 유대 지식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이 달라져 가지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비밀스럽게 만나지 말고 개토도 벗어나고 공동체도 벗어나서 유럽 사회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라고 유대 계몽주의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걸 하스칼라라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스 멘델스존입니다.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 바이올린 공예고 유명한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래요. 이게 이제 하스칼라가 유대인 해방의 첫 단계였거든요. 이걸 이제 유대 계몽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계몽주의자들, 이 모세스 멘델스존은요, 유대인 해방을 끝없이 외치면서 유럽 각 정부는 유대인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사회적이든 뭐 뭐든 간에 다 경제적이든 다 해줘야 되고, 유대인들도 더 이상 뒤로 빠져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럽 사회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 계몽주의 하스칼라였다고요. 이걸 칼 마르크스가 그대로 복사합니다. 부르주아 혁명을 위해서 유대인 부르주아도 함께 해방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미라보라고 하는 백작이, 미라보 백작이 아주 독특하게 이 하스칼라를 공부해서 프랑스 혁명을 위해서 유대인 해방 문건을 들고 프랑스 혁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791년 프랑스 혁명 2년 후에 유대인 해방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선을 그렇게 끊었죠. 과연 근데 유대인 해방의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유대 금융의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료를 보든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그 뒤에는 언제나 유대 금융의 해방을 목표로 두고 있었어요.
겉으로야 뭐 좋지. 유대인 해방이니 뭐 유대인 탄압받는 유대인 해방 어쩌고 다 좋은데요. 실제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고. 하일리 하이니도 마찬가지예요. 하일리 하이니는 은행가예요. 무슨 뭐 시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은행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막 혁명에 관한 자유에 대한 물결이 이제 유럽을 막 파도를 치잖아요. 그래서 프로시안에서 1795년 맨델스존, 그 하스칼라 유대 계몽주의 철학자인 맨델스존 아들들이 모여갖고 맨델스존 은행을 만들어요. 모두 은행업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해방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유대인 시민권 운동의 목적이 은행 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소리예요. 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세스 맨델스존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모두 이 은행을 세우면서 동시에 개신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완전히 동화되려고 한 거죠. 프랑스 혁명이 자유의 물결을 일으키니까 1795년 프로시아가 특별하게 허가를 내줬어요. 맨델스존 은행을. 이거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맨델스존은 겉으로는 철학이니 뭐니 하지만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본론이고 뭐 말 그대로 지랄이고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 유대인 해방을 외쳤던 모세스 맨델스존의 목적이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이 맨델스존 은행은 게다가 이제 유럽 시장을 벗어나 러시아 시장까지 들어가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2세부터 자유화 하거든요. 금융 자유화를 펼치니까 거기 들어가고 러시아 국채 판매해주고 거대 은행으로 자라났죠. 나중에 이제 이 맨델스존 은행은 히틀러가 인수해버립니다. 유대은행 폐쇄하고 우리가 가져갈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1935년인가 폐쇄돼 버립니다. 베르너 존바르트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돈놀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왕실의 왕이라든가 영주라든가 권력자들과 직접 돈을 꿔주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했다. 이 분산시키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냐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왕이 채권을 찍을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의 그 차용 증서를 찍을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있잖아. 그 증서를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증권거래에서 팔아버리면 거기서 돈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왕은.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역사적인 역할은 딴 게 아니라 군주나 거대 귀족에게 직접 돈을 구워줘서 나중에 떼이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기보다는 이들한테 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해서 그걸 백성이 구매하고 자기도 구매해. 근데 굉장히 많이 구매하겠죠, 자기가? 그래서 대량 매입한 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왕에게 돈을 갖다 주는, 또 이 증권거래소에서 그 채권을 판매하고 사고 이랬던 이 유대 금융가들은 그 안에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권거래소의 탄생 배경이었다 이겁니다. 이때 18세기에 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던 사람들이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프랑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은행가들이 군주, 영주들한테 직접 대출을 해줬어요. 옛날 관행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영국은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골드스미스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마이오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이 로스차일드는 말이에요. 궁정 유대인 궁정에서 그 돈을 대출하다가 나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 그래요. 금융가로 이제 진화를 진짜 하는데 증권거래소에 찌라시 뿌리는 것도 바로 이 로스차일드가 만들었어. 그랬습니다. 증권거래에서 채권을 팔아줄 테니까 돈을 빌리라 이렇게 해놓고 딱 보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내게 하는 게 영주나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유발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꼬신 첫 번째 은행가가 바로 로스차일드예요. 근데 꼭 그렇게만 장사할 수 있나?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땅 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땅 부자들한테 기업을 만들라고 계속 주선합니다. 그걸 기업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라든가 회사의 다량 채권을 담보 모기지로 잡아가지고 채권을 증권거래에서 팔아먹는 그런 인공수요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 자본주의의 행태의 많은 부분을 창조했어요. 인공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수요가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차익을 받아먹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짓 많이 하죠. 거기에 많이 끼어들고 있죠. 남놈이에요. 아무튼 간에 로스차일드는. 그래서 증권거래소의 역할을 말해요. 증권 수요를 인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그러면 전쟁 채권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채권들이 다 발생됩니다. 평화시에는 공장 세우라 그러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 자체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보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만드는 거, 식민지를 진출하는 거, 주가 조작하는 거, 이른바 자본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것들을 로스차일드가 다 이끌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말해요. 특히나 이제 전쟁을 중심으로 채권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 이게 자기 나라에서만 일을 하면 안 돼요. 상대국에도 금권을 서로 연결해주는 유대 네트워크가 필요했다고요.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로스차일드는 마치 맨델스존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 해방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 당시 로스차일드는요, 18세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세기 말. 로테르담, 단치, 암스테르담, 안트워프, 브뤼셀 주로 그쪽에 분소, 에이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고 싶었죠. 로스차일드는 1798년이 되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분명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견을 그때는 뭐 예견도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말고도 다들 전쟁 벌어진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프랑스는 혁명을 일으켰고 공화국이었고 영국과 한판 붙자 그랬고 영국도 그래? 니네가 건방지게 공화국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프로이센도 그랬어요. 저 프랑스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한판 대판 붙자. 전쟁이 막 부추기고 있어. 이쪽이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는 전쟁을 더 붙여요. 더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나탄 로스차일드를 런던에 보내갖고 일단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말 재수 좋게 왕실의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왕실로 진출하는 아주 호재를 잡았죠. 그죠? 그래서 이 영국 런던 로스차일드 지점이 로스차일드가 만든 첫 번째 해외 영업 지점이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뭐 전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잖아요. 1810년부터 1821년 나폴레옹 시기가 끝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나폴리, 비엔나 유럽 5개 도시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한 범유럽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도 영국은 툭 하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이게 영국이 벌인 건가요? 로스차일드가 벌인 거예요. 증거 있어? 없죠. 당연히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정황 증거로밖에 못 봐요 지금.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했던 짓거리가 있잖아요. 1828년 하일리 하이네가 유대인 해방이라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합니다. 그때는요, 리버레이션이라든가 프리덤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 이맨시페이션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이맨시페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그냥 해방, 리버레이션, 프리덤 이런 거와 달리 사회, 경제, 정치,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정확하게 찍고 있다고.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해방. 하지만은 영어, 독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에먼시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법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그로부터 에맨시페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뭐 리버레이션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거의 유대인에 연관하는구나, 이런 관습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일리 하이네가 처음에 이 단어를 썼을 때 물귀신 작전을 썼죠. 어떻게 물귀신 작전을 썼냐면, 아일랜드인을 해방하자, 그리스인도 해방하자, 인류 전체를 해방해야 된다, 서인도 제도인도 해방하고 흑인도 해방하자,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유대인도 해방하자. 이렇게 물을 탔어요. 물을 탔다고. 근데 자기 모르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버렸죠. 해방하려면 유대인을 해방해야지 왜 프랑크푸르트하고 딱 찍어버렸을까? 당연하지. 로스차일드 본점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일리 하이네와 로스차일드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목적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속내를 그냥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도 해방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도 안 했어. 얘는 프랑크푸르트 유대인을 꼭 해방해야 된다. 왜? 로스차일드가 활동하는 곳이잖아요. 하일리 하이네는 말이에요, 금융 해방을 유대인 해방과 동일시한 거예요. 이 하일리 하이네 집안이 원래가 은행가 집안이라고. 하일리 하이네도 젊은 시절에 은행가로 활동을 했고요. 자기 삼촌 밑에서 은행을 배웠다고, 은행업을. 그래갖고 로스차일드랑 굉장히 많은 깊은 유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하일리 하이네는요, 귀족제에 반대하는 완전한 이제 부르주아 해방을 부르짖었고, 유대인도 부르주아니까 같이 해방하자고 난리를 쳤고, 이 이론을 그대로 칼 마르크스가 끌고 온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바로 유대인 해방이라는 거 속내라고요. 은행업, 은행활동, 경제활동에 자유를 달라는 게 유대인 해방의 깊은 속내였다고. 뭐 깊은 것도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건데 모르는 척 속고 있는 것 뿐이죠. 칼 마르크스도 솔직히 뭐 바쿠닌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아무도 바쿠닌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칼 마르크스는 로스차일드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민중을 해방하겠다는 게 전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은행가들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100% 확신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산업 부르주아 타파 하겠다는 게 실은 은행가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주이시 퀘스천, 저기 유대인 해방론 거기서, 유대인 문제론 거기서 칼 마르크스가 그랬어요. 유대인이 금융을 장악해 했고, 이미 기독사회는 전체가 다 이제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미 해방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 은행가들이 산업 부르주아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바쿠닌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 이 자식의 노동자 혁명을 얘기했던 이유는 노동자들이 산업 부르주아를 다 부숴버리고 그걸 다 은행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다를까 레닌이 그랬잖아요. 레닌이 1921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JP 모건 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소련에서 얻어온 모든 자산들을 JP 모건한테 넘겼잖아요. 20억 달러인가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스탈린이 막았어요. 스탈린이 말이에요, 실은 어마어마한 행동을 한 거예요. 스탈린이. 역사책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어째 그렇게 칼 마르크스를 보호해주고
레닌을 방어해주고 그러냐고요? 영국은 말이에요. 1858년 유대인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868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자식처럼 빨고 살았던 벤자민 디즐레이를 영국 수상으로 올렸습니다. 영국 최초의 유대인 총리예요. 벤자민 디즈레일리. 같은 해 영국 런던의 로스차일드 본 지점장 리오넬 로스차일드 아들 알프레드 로스차일드가 영란은행 이사에 오릅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로스차일드가 영국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1875년 영란은행 은행장 아버지 리오넬 로스차일드가 디즈레일리 수상한테 수에즈 운하 회사 주식을 매입하라고 40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6천억 원인데 그걸 빌려주고 수에즈 운하 지분 45%를 매입했습니다. 의회와 상이 전혀 없었어요. 이집트는 영국 영향력 아래 깊숙하게 들어갔고요. 식민지를 위한 영국의 야욕은 더욱더 커졌죠. 이 수에즈 운하 전후로 해가지고 1868년 전후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왕실은 디즈레일리와 리오넬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하수인이 디즈레일리가 아니라 디즈레일리와 리오넬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 빅토리아 여왕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완전 유대인 전성시대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유대인이 숭배받는 그러한 문화가 유럽 대륙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칼 마르크스만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놈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획득을 했습니다. 1860년이 되면요, 대다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얻어갔다 그 말이에요. 비스마르크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1878년 베를린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럽 전체 유대인을 해방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 한류 코리안 웨이브 그러잖아요. 1860년대 전후는 말이에요, 주이시 웨이브가 있었어요. 유대류가 있었다고. 역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죄다 스타로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이. 벤자민 디즈레일리, 지가 한 짓이 뭐가 있어 수상으로. 이게 역사에 박혀 있어요. 이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그렇게 유명했다고. 그 당시에 칼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영웅화돼 버렸고, 펠릭스 맨델스존 음악가로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 그랬고, 샤라 베르나르트 좀 뭐 생긴 것도 별로 없는 여배우가 유럽 최고의 여배우라고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었고, 하일리 하인에 뭘 그렇게 뭐 시가 뭐 대단하다고, 유럽 최고의 시성 막 이러고 말이야. 아돌프 크림이라고 하는 건 나는 뭐 저기 완벽한 유대교 신자라 그래놓고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외무부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으로 데려가고 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60년대만큼 유럽 내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유대 네트워크가 이만큼 크고 강하게 확대된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이 뭐 대표적이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 에드워드 7세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완전 남봉꾼이잖아요. 유대인과 어울리면 일단 애가 망가진다고. 유대인 친구들과 친구들하고만 어울렸으니까 얼마나 유명한지 책까지 있잖아요. 에드워드 7세와 유대 네트워크, 이제 그 책이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문화가 천박하잖아요. 특히 성문화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얘네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에드워드 7세가 완전 평생 영국 왕실 역사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남봉꾼이 되어버렸다고요. 이 남봉꾼의 모습을 조지 5세가 그대로 따르고 그랬다고, 이 영국이. 그래서 여성 행각이 유명했는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다 유대인 여성이었고요. 영국 왕실은요, 아직까지도 에드워드 7세가 성관계할 때 여자보러 누우라고 했던 의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랑이다 하죠.
그래서 유대 금들과 항상 어울리다가 그 중에 하나가 러일 전쟁을 일으킨 자콥 쉬프도 영국 왕실의 에드워드 7세와 연관을 갖고 있었고요. 영국 왕실은 이때 완전히 유대인들의 개가 되고 살았다 그 말이죠. 지금도 개인데요. 뭐 그때는 오죽했습니까? 자콥 쉬프는 말이에요. 로스차일드와 똑같은 프랑크푸르트 유대 골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저기 쉬프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마이오 암셀 로스차일드가 이제 로스차일드의 시조잖아요. 이 로스차일드가요, 쉬프 가문이 오랫동안 영업했던 그 프랑크푸르트의 그린 방패라고 있어. 하우스 그린 쉴드라고. 그 얘네들 항상 방패 문장을 그 유대 그 뭐랄까 유대 은행가 가문으로서 썼는데 그거를 인수했어요. 로스차일드가.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마이오 암셀 로스차일드 그 시조가 자콥 쉬프의 할아버지한테 오랫동안 영업 장소로 쓰던 프랑크푸르트의 은행 그 집을 매입을 했어요. 그때부터 로스차일드와 쉬프 가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콥 쉬프가 괜히 일본에서 일본의 로스차일드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콥 쉬프의 아버지가 모세 쉬프거든요. 로스차일드 은행 브로커로 에이전트로 활동을 했다고요? 예. 서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잘 안 맞아갖고 결혼은 많이 안 했어요. 대신 이제 로스차일드는 이제 롭 가문, 쿤앤 롭의 롭 가문, 그리고 와버그 가문하고 이제 사돈으로 잘 지냈고, 또 거꾸로 또 쉬프는 롭 가문과 와버그 가문과 사돈 관계니까 어차피 한 다리 건너 사돈지간이었고, 얘네들이 유럽과 미국 금융을 다 헤쳐먹은 거 아닙니까? 어? 핏줄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대영 제국은 결국은 로스차일드와 또 로스차일드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앵글로세슨 금융복합체가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영국 런던의 문장하고 왕실 문장이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런던 그 로스차일드 문장이랑 그 영국 왕실 문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괜히 이런 기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유대인 해방이 완전히 끝났어요. 조건 없이 허용이 된 지점이 1878년이니까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이때 절정기에 달했고요. JP 모건이 등장하기 전까지 로스차일드한테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20세기 초반 중반 그때 록펠러 가문이 또 등장하기 전까지는 로스차일드를 당해낼 금융가들 또 산업 부르주아들이 없었죠. 예. 그런 거 보면 참 JP 모건이 대단한 회사예요, 이게. 그리고 유럽의 전반적인 반유대주의가 이제 바람이 불었는데요. 이게 이제 주이시 웨이브 1960년대부터 불어닥친 그 유대인 숭배 문화, 거기에 대한 반대 작용이죠. 반유대 문화가 있었어도 유럽 사람들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그 반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한 판단이 어땠냐면요. 지금의 페미니즘과 똑같아요. 유대인을 해방해야지. 맞아. 유럽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해방이. 페미니즘과 같아요. 여성들을 존중하자. 다, 맞아.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페미니즘의 목적은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유대인도 목적이 달랐다고요. 근데 그거를 또 그 목적이 그렇다고 공개화시킬 수도 없었어. 왜냐하면 서유럽 정치권이 계속 유대인 해방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보통 유럽인들은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나? 뭐 이 수준에서 끝나고 말았다고. 그리고 자꾸 유대인들이 억압받았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제일 부자고 제일 자유롭고 그런데 뭐가 억압을 받았다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고. 유럽 사람들이. 특히나 독일이 그랬어요. 이 독일계 유대인들은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잖아요. 독일계 유대인들 중에
자발적으로 저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 떠난 빈민가 있어요? 없어요. 동유럽 사람들, 러시아 유대인들이 떠났지 독일계는 안 떠났어요. 지들이 배불러 터졌는데 어디 팔레스타인에 왜 갑니까? 은행계, 법률계, 의학계 모두 전문직으로 유대인들이 40%에서 60%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1930년을 중심으로 본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화가 날 만도 했어요. 독일인들 사이에서 독일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뭘 유대인이 탄압을 받고 희생을 당했다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도 그랬어요, 실은. 하지만 보통 대중의 생각과 달리 보통의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 루마니아, 또 하물며 독일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유대인들이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부자만 눈에 보였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부자인데 뭘 탄압받았다는 거냐고 이제 반유대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죠. 50,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산층 이상이 유대인들이 50이고 나머지 50%는 그냥 서민, 빈민층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뭐 유대인들이 뭐 다 부자입니까? 하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편으로 보편 인권을 막 주장하던 그 제3공화국 그 시절에 이거는 유대인 해방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좌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금융하고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 또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다. 유대인은 저거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망칠 인간들이다. 이렇게 바라봤고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게 하지만 겉으로 말은 못하겠고 유대인들 욕하면 저 반인권주의자라고 막 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비판도 잘 못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근데 이제 일이 하나 터진 게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 드레피스 사건이 1894년에 터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말이에요. 유럽의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금융 어디를 상관없이 모든 권리를 다 획득하고 막강하게 유대 네트워크로 이 부를 자랑하던 그때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이 왜 터졌는가에 막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근데 하필 드레피스 사건 터지고 나서 3년 후에 시오니스트들이 한데 모여갖고 유대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 문화운동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구 사람들의 문화를 완벽하게 갈라버렸습니다. 좌파 우파로 갈렸어요. 유대인들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음모를 잘 인식하고 그거를 막을 것이냐 이래갖고 좌파 우파 딱 그렇게 갈려버린 거예요. 좌파 우파가. 특히 프랑스가 뭐 대표적이잖아요. 자, 프랑스는 원래부터 좌파 우파가 있었는데 더욱더 극적으로 갈린 게 바로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그랬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드레피스 사건이 이용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지네가 만들었든 아니면 우연찮게 터진 것을 이용했던 거나 이용해 먹은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귀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탁 접목해갖고 시오니즘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갖고 유럽이 전체가 다시 한번 드레피스 사건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드레피스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죠, 뭐. 유대인들은 항상 2000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확 뒤집어갖고 그걸 유리하게 만드는 아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유럽이 가톨릭 사회가 유대 공동체를 굉장히 억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머리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마르크스가 잘 지적했듯이 말해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종교는 돈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돈에 환장했던 19세기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솔직히 뭐 옛날에는 자기들 속내를 숨겼지만 그렇게 딱 숨기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대의를 주장하거나 자유, 해방, 민주주의를 주장할 때는요, 다 헛소리였어요. 오로지 돈과 장사를 위한 핑계였다는 것을 유대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유럽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바르크 스피노자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 17세기 네덜란드가 보여줬던 이 서구 자유주의 우파, 요 정서를 바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 좌파, 칼 마르크스는 자유주의를 거부했지만 실은 되게 자유주의 좌파 성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오펜하이머, 유럽의 유대 금융가들이 1785년부터 왕정과 가톨릭을 붕괴하자고 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합류한 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왕정과 가톨릭을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그랬어요. 붕괴시켜버렸죠, 뭐. 자, 보세요. 이 근대사가 유대인들이 이끈 거 맞죠? 유럽의 사람들은 베르너 존 바르트가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막 비판했지만 실제로 정말 아주 명백하게 비판하고 사실 확인을 한 학자는 없어요. 관점이 일단은 유대인 중심으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베르너 존 바르트가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뒤로 후퇴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이끌어지는데 유대인들이 한 역할은 50%는 최소한 50%는 차지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올바른 거지.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2000년 동안 항상 대의를 주장했지만 그 대의 뒤에는 항상 먹고 살고자 하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생존의 욕구가 17세기를 거치면서 돈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욕을 먹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안 그랬어요? 유럽인들도 똑같았잖아요. 응? 마르크스가 유대인 문제라고 하는 논문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거예요. 니들도 똑같이 돈을 쫓은 주제에 뭘 유대인들을 욕하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서는 자유와 해방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돈과 권력을 쫓았다는 것은 뭐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칼 마르크스가 아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논리를 베르너 존 바르트가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유대인 해방이라고 하는 대의를 자꾸 부르짖으면서 유대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었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앞에서는 대의를 내세웁니다. 페미니즘을 내세우고 여성 해방을 내세워서 뒤에서는 항상 돈을 치부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에 2000년간 익숙해졌어요. 대의와 도덕성을 내세웠지만 대의와 도덕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칼 마르크스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신은 대의가 아니라고.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돈과 권력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왜 아니라고 자꾸 그래?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거, 희생자 코스프레 모두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자기 방어를 하면서 뒤에서는 돈과 권력을 추구했다고 말해요. 아니 이거 욕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존 방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유대인의 생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자본주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좌와 우파를 가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네들의 머리 좋은 거라고 이거는요. 이건 오히려 유대인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기독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서구 사회에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거 잘 안 따진단 말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현실적인 이익만 매달린다 그 말이에요. 모세스 멘델스존뿐만이 아니에요. 게르함 셜렘, 벤자민 디즈레일리, 아돌프 크레머, 바르크 레비, 베르나르 라자
뭐 이런 모데르토 헤르첼 모두 이 저기 유대인 지도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콥 쉬프, 이스라엘 코엔, 모리스 사무엘, 오토 칸, 칼 마르크스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으로 살아왔어요. 무슨 대의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항상 대의를 얘기합니다만 뒤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꾸몄던 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 유럽 사회가 자기네들을 상당히 탄압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날 그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사기꾼 전략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사기꾼입니다. 딱 맞는 소리예요 그거. 로스차일드가 그랬잖아요. 난 유대인들을 믿을 수 없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5명의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절대 유대인을 믿지 마라. 모두 사기꾼이다. 하지만 유대 네트워크는 만들어라. 그래야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한 사기꾼이 되라 그 뜻입니다. 로스차일드는. 이걸 욕으로 보고 싶으면 욕으로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진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좌파와 우파 이거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기보다 유대인들이 어떤 그 변증법적으로 갈라놨다고 보는 게 옳죠. 더 부추겼다고 하는 게 옳죠. 예. 이 좌우의 변증법이 자본주의를 지탱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면서 미국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좌우 변증법이요. 좌파 우파 이 변증법이라는 게 그게 좌가 뭐든 우가 뭐든 간에 하여튼 간에 양쪽이 갈라져야 돼. 그리고 둘이 싸워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오랜 전략이었다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이 약탈적인 자본주의의 그 근간을 바로 이 두 정치 세력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변증법이 무너지면 자본주의도 균열이 오고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유대 네트워크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 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모두 철학이 뭐냐면 이 갈등 투쟁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같아지잖아. 50-50으로 같아지잖아. 그럼 누가 먼저 이기든 둘 다 붕괴한다 그랬어요. 자본주의도 붕괴하고 공산주의도 붕괴한다 그랬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됐죠. 동유럽이 자본주의화 됐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너졌죠 지금. 상상해봐요. 소련이 미국을 먹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공산주의도 무너지는 거예요. 와, 버트란트 러셀 경은요 이게 직관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세력이 동등해지면 결국은 두 체제가 다 무너진다 그랬다. 지금 두 체제 다 붕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두 개가 다 무너질까? 그 유대 자본주의의 기본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예, 발악을. 이스라엘 안보부 장관, 한국 같으면 위성락이. 이스라엘 어머니가 눈물 한 방울 흘리면 레바논 어머니는 1000명이 울어야 된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고요. 발악을. 미국도 발악을 하고 있죠. 유럽도 발악을 하고 있죠. 17세기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고? 그 뒤로 한데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죠? 빅테크예요. 그 빅테크 안으로 유대 금융가들이 쫙 쏠려 들어가고 있죠. 그러고 있잖아요. 17세기에 유대 금융가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죠.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데요. 빅테크로 모인다고 해서 무슨 힘이 써져요? 안 써집니다. 유대 네트워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극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만에 예견을 한번 해보네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이렇게 묶일 거죠, 당연히. 그죠? 이란도 묶이고요.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나 대통령. 그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대통령 혼자 잘못 움직이면요, 나라가 아작이 난다고 말이에요. 감사합니다.